자, 이제는 토론할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유태현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남서울대학교 유태현입니다. 김선명 세무사님이 오늘 발제해 주신 요 지방세법 2014년 1월 1일 개정된 부칙 15조 일반적 경과 조치 관련돼 갖고 적용 범위하고 이제 쟁점된 부분에 대한 그리고 관련된 개인적인 견해라고 했습니다만 아주 심도 있는 문제점 지적과 개선 대안 제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분야를 연구한 다른 학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정리된 내용을 발표해 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의미 있는 글에 쉽게 좀 미흡해 갖고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갖고 있는 사견을 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론문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여기 토론문이 안 띄워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토론문 제가 토론문이 제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김선명 세무사님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세 가지 쟁점을 골라내고 이 발제문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주장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법인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지요 세액공제하고 감면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판정을 했는데 과연 그게 실제 그 세액공제 감면 부분이 축소되었는지 부분을 한번 점검해볼 쟁점으로 본다. 두 번째 그 15조에 있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될 지방세에 대해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15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감면해야 될 지방세에 대한 종전 규정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견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14년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법인 지방소득세 그 계산 당시 이월세액공제를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감면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이걸 제가 해석하기로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성명 세무사님은 논문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15조에 근거해 갖고 2014년 이후 법인 지방소득세 계산 시 해당 이월세액공제를 감면해 줘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 상태에서 제가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2014년 이전과 2014년 이후에 대해서 이거 아마 국세 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저같이 지방세 좀 이렇게 들여보는 사람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15조에서 얘기하는 종전의 규정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김성명 세무사님도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전에 쭉 흘러오던 세제 내지는 그 세법 그 세목의 운영 방식 부분을 바꾼 상황에서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14년도 이전과 14년 이후의 지방세법은 본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법원에서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법원이 갖고 있는 태도 그게 고등법원이든 대법원이든 상황에 대한 부분을 그것과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근거 하에서 최종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그래도 법원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어느 판결문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14년도 이전의 지방 소득세 그리고 14년 이후의 지방소득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걸 단순히 과세표준 부분이 부가세 방식에 의한 법인세액에서
법인 소득의 소득 금액으로 과표로 이게 달라진 부분만 얘기를 하지 이 성격에 대한 부분을 명시적으로 짚은 판결문을 못 봤다. 그래서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은 14년 이전과 14년 이후 부분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과조치 15조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그 전에 관례적으로 하는 해석 부분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른 각도로 고민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그 김선명 세무사님이 짚었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이제 경과조치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서 한 4가지 정도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해할 때 우리가 봐야 될 관점으로 예컨대 이제 법제처의 법령 위반 심사 기준 17년도에 이게 아마 심사 기준이 발표된 것 같은데 경과조치는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된 법령에 의한 기득권 침해 방지 등의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특정한 사안이나 사람에 대해 구법령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과연 이 개정을 통해서 지금 여기 우리가 쟁점을 나누고 이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 부분이 침해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 과연 이게 침해가 됐느냐 당연한 권한이었는데 권리였는데 이게 개정에 의해서 침해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각도를 달리해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경과조치의 의 부분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대법원의 일반적 경과조치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 규정이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정의랄까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납세자가 요 15조와 관련해 갖고 기득권 내지 신뢰 보호를 위해서 뭔가를 했느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조세 법률주의 부분에서 아까 우리 김선명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을 불허용하는 부분이고 엄격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 마지막으로 결국 그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는 이제 의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을 뿐 명시적으로 신뢰 보호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경과조치 부분이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지방세법의 그 내용 부분이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첫 번째 쟁점 일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감면 부분이 축소되었나 외형은 그렇습니다만은 외형 부분은 이게 법인세액에서 넘어오던 부분이니까 반사적으로 감면 세액 공제 부분을 받던 부분이 없어졌으니까는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분명한 거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전에 독립세 이전과 독립세 이후 부분은 국세에서 이뤄진 부분은 국세에서 이뤄진 부분이고 지방세에서 이뤄진 부분은 지방세에서 별개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담배에 대해서 국가도 국세로서 담배세를 매기고 광역도 담배세를 과세하고 기초도 담배세를 과세합니다. 각각 다른 입장에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과세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건 독립세 전환 이후의 경우는 지방 입장에서 이 그 법인 지방소득세 운영 부분에 대한 건 독자적으로 하게끔 이렇게 허용된 부분 상황에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수 부분이 저감됐다 그래갖고 그 납세자 입장에서 그 전에는 이걸 덜 냈는데 냈다는 부분에 대한 게 이게 정말 손해를 본 거냐 다시 말해서 축소된 거냐 했을 때는 그 전에는 이게 부가세 형태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득을 얻었던 부분이고 이제는 본원적 개편에 의해서 정돈돼서 나가는 법 부분의 정돈 단계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에는 소위 견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의 경우 감면해야 될 지방세에 대한 종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아까 그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에 의 부분에서 4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지금 일부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든지 이 법인세까지 끌어올려 갖고 이게
종전의 규정이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틀렸다 맞았다의 부분은 제가 판단할 여력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종전의 규정 부분이 이제 명시적이 있을 때 일반 규정 부분은 그 규정에 따른 부분인데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액 공제 내지 감면해 줄 근거가 없다는 거죠. 지금 현대 법상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 옛날에 해줬으니까는 해줘야 된다는 식의 접근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판단이 잘 안 서고요. 세 번째, 같은 연장인데요. 이제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관련해 갖고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납세자가 그 이해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도입됐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지방세를 하는 분도 그 시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판단 못할 수 있고 국세하는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도입됐는데 당시 지방소득세는 주민세 소득하라고 사업소세라는 세금이 있었는데 거기 사업소세에 재산분에 대한 부분을 그냥 합쳐갖고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단순히 그냥 묶어갖고 지방소득세라는 이름을 했고 그래서 나왔던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세라는 부분이 어떤 정확한 목적과 또 뭐가 이 취지 부분이 있는 상태가 아닌 실제 기존에 있던 부분을 묶는 식으로 세의 틀이 되느냐. 그리고 그 방식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게 부가세 형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10년 도입 당시부터 지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갈 수 없다는 부분은 분명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신뢰를 해갖고 이 방식대로 갈 것이다. 그 부분은 정말 단순한 기대일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그리고 이게 계속해서 이게 조정의 여지 부분이 얘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2014년도에 전격적으로 이게 독립세화된 거였고 독립세 부분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단순히 지방세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만이 아니고 세제의 불합리적인 요소에 대한 지적에 대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한 차원에서의 세제의 틀의 이 합리화 정돈의 차원 부분이었고 이제 아울러서 그런 과정에서 세수가 늘어나는 지방세수가 늘어나는 부수적인 이득은 있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땅히 보호돼야 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막았다? 그 부분에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를 법의 불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법의 불비 부분에 대한 측면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적어도 이거를 감면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하셨는데 근거가 없는 상황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향후에 이 규정에 대한 부분을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비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했을 때는 우리 김 세무사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부분은 공감이 되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또 그렇지 않은 측면 부분도 꽤 많이 있어 보인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역시 이게 지방세를 깊이 연구하시는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저희 그 세무사들 실무를 다루는 세무사들하고는 견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방세의 본질의 변경이다. 2014년 개정된 부분이. 그래서 아마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과세 대상이 이제 그 법인 소득이나 지방 개인 사업자 소득에서 그냥 순수한 소득과세 대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좀 그 플로아의 토론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영훈 세무사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광교세무법인 이영훈 세무사입니다. 김선명 세무사님의 발표문 그리고 유태현 교수님의 의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실무를 지방세 전문은 아니지만 실무를 하고 있는 세무사로서 입장을 한번 의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실무에서 그 의왕시 지방세 심의위원을 담당을 했는데요. 요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을 이제 외부위원으로서 의견 표명을 할 때 느낀 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과세 요건 자체도 명확하지도 않고 또 공제를 받는 자와 2월에서 공제가 배제되는 자 간의 이 공평성도 유지가 되지 않고 또 예측 가능성, 신뢰 이익 그 어느 것도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해서 조세 법률주의 하에서 엄격 해석만을 주장하면서 지방세 재정 확충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은 그 세법을 하는 실무를 하는 세무사로서 좀 이거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발표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종전 규정을 과연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그리고 신뢰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칙 제15조에서 명시된 종전의 규정에 대해서 그 해석 범위 차이를 놓고 보면은 저는 이런 그 해석 이 의견이 분분하게 된 이유가 이 지방세가 부가세 형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 중에서의 입법 미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종전의 규정을 이라는 것을 지방세법 자체의 공제 감면 또는 2월 공제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좁게 해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2013년 이전에 생성이 된 그 2월 세 공제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종전의 이 규정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 법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인 지방소득세를 자체가 법인세 산출 뭐 방식이나 감면에 대해서 이 모든 관련된 규정들을 일체로 해서 범위를 넓게 본다고 하면은 종전의 규정은 인게 되는 것이므로 2014년 이후에도 그 법인 지방소득세 계산 시에 2월세 공제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압축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이 종전의 규정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일반 납세자들이 느낄 때는 이거를 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볼 수 있느냐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따지지 않고요. 2014년 이전에 생성된 것에 대해서는 그전 법에 의해서 공제 감면을 해주겠다는 얘기구나라고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사실은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법문구 자체를 불확정적으로 모호하게 규정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게 과세 요건 명확주의에 굉장히 유배가 되는 것이고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이거는 정말로 입법 미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뢰 이익 보호 차원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은요, 2013년 이전에 법인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때에 그 개별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자체, 그 법인세 자체가 공제 감면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산출된 법인세 자체의 10%를 단순히 매겼으므로 규정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제 뭐 그렇기 때문에 종전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월 공제는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2013년 이전에 그 행위를 한 납세자들 어느 누구라도 그 당시에는 내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이로 인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때는 법인세뿐만 아니라 법인 지방소득세까지 감면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 확충을 한다고 하면서 지방세를 독립세화하고 그러면서 법인 지방소득세에서는 공제 감면을 바꾸겠다, 배제를 시키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정권은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것 자체부터는 그 행위 당시에 납세자의 법적 예측 가능성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침해를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평성 차원에서도 보면은
만약에 2013년 이전에 만약에 충분히 그 이월되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지방소득세가 공제가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익이 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최저한세 규정 때문에 2월이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연구개발을 해서 그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체계가 바뀜으로써 공제를 못 해준다. 이런 거는 굉장히 공평주의에도 위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정 당시에 2013년 말, 2014년 말 이렇게 해서 기사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예, 전경련에서도 보도 자료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는 법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 감면에 대해서 아마 그 세액 공제 감면이 배제가 없어질 텐데 이거를 점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겠다 밝혀놓고 실제적으로는 갑작스럽게 전면 폐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세 부담을 해야 되는 법인 기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또 부담 증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법 개정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맺은 말을 해보면 이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법은 언제든지 개정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 전에 이미 원인 행위가 확정이 되었고 또 2월 공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미 공제되었을 금액까지 개정세법을 통해서 소급해서 2월 공제 자체를 배제하는 효과를 드러내는 것 자체부터는 이 공평과세 그리고 소급과세 문제 그리고 예측 가능성, 신뢰이익 보호 차원에서 입법 과정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지 않나, 예,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을 하면서도 이제 지방세를 하던 실무자로서 가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지방세 쪽으로는 사실상 이제 독립세로 개편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세하고 비교해서는 좀 이렇게 합리성이라든지 아니면 납세자 권리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입법자든 아니면 과세관청이든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이영훈 세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세무사님께서는 아마 대체적으로 그 발표자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 것 같고 단 그 신뢰 보호 이익에 대한 침해 문제나 법인 사업자 간의 어떤 형평성 저해 문제, 그다음에 지방세제의 미비점 이런 거는 실무에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으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다 거쳐서 이제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자유 토론을 좀 경청을 하고 그리고 발표자가 다시 답변하시고 이렇게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국주세연구소의 황영현 그 박사님께서 질문 주시겠습니다. 아까 발표 잘 들었고요. 토론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납세 신뢰보호라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입법 개정 취지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방세 독립세와 된 2013년도에 개정 법률을 입법한 사람이 정부여야 하는데 정부가 아니었지요. 정부가 미리 사전에 한 8월쯤에서 이렇게 입법 예고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입법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정부는 그때 당시에는 뭐 안전행정부는 뭐 입법안도 내지도 않고 입법안 내기는 냈는데 다른
지방 속세랑 관심이 없는 다른 그 법안만 냈던 것이죠. 또 이제 그 황영철 9월 4일 백재현 의원이 낸 일부 그 원론적인 법인세와 전략, 그것은 이제 그대로 법인세법에 의한 판면 공제, 세액공제를 그대로 인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월 4일 정부안이 나왔는데 지방속세와는 무관하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15일 날 황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지금 거반된 안과 이제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역시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이 된 그때 당시에 2013년 당시에 지방소득세 과세 표준이 납부할 법인세이었기 때문에 가산세까지 포함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거기 취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니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12월 20일 날 대안으로 안행이 대안으로 이제 올라갔었고요. 2014년 1월 1일자로 이제 확진 판단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 자체가 아까 그리고 이제 대안 자체 그 취지 자체도 세수 문제였었지 합리적인 것은 합리적인 조정이라는 그런 측면은 그냥 의례적인 그런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지방세 행정수요가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세수가 너무 묶여 있어서 그것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였던 것이니까 그 취지대로 입법 취지대로 해석을 해줘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사실은 그 전부터 이 30년 전부터 2014년 독립세가 되기 전에 지방세를 다루는 교수님들이라든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그 희망사항이었던 것이죠. 80년대부터. 그래서 2010년 지방세 분법이 돼서 지방소득세가 됐었지만 그 법인세와 주민세가 그냥 명칭만 바뀌었던 것이고요. 2014년도에 지방세 독립세화가 되기는 했지만. 네, 감사합니다. 입법 단계에서부터 입법 취지에 관련된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하여튼 당초에 입법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법이 제정되고 시행돼야 되는데 아마 중간에 또 행정 업무를 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다른 네, 우리 박동영 부회장님. 네. 핀선명 발전하면서 따로 신청해 주셨는데 이와 똑같이 어떤 감면이나 이런 제도가 표시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적 근거 규정문화에서 감면이 계속 적용되는 사례가 없이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기타 사례로 해서 아니, 이번 비슷한 사례로 인해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 전에 이 쟁점 다투기 전에 외국 납부 세액 공제 제도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구 해석적인 차이 때문에 그랬던 거지, 경과 조치나 이런 부칙에 의한 거는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일반적 근거 규정으로 해서 이처럼 특정 제도 회의되면서도 유예된 사례가 있는지, 저는 또 이게 이제 시대보를 좀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적인 현행점이 있어서 지방세에서 이게 제도가 없어지지만 근거 규정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걸 찾아보는 것이 행안부나 기재부 보도자료나 또는 중요한 자료와 크게 행안위 토론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자료를 더 모아서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연기사님 달리 이렇게 토론하시거나 질문 없으십니까? 내용을 심도 있게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지방소득세 지금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최근에 양도세는 지방소득세를 양도세 불복 청구를 하면서 지금 불복 청구서도 2등으로 제출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지방소득세 신고도 지금 과거에 10% 못했던 거를 지금 지자체 지금 전산 시스템 만들어서 또 제출하고. 제가 볼 때는 이 국가가 빨리 지금 정상을 찾아야 된다고. 이거는 이런 비효율적인 이게 없습니다. 이 징세비용 이거와 연관돼서 소위 이제 과세 자주권이라고 해서 지방세 세무조사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처럼 51주에 이렇게 고대한 국가가 아닌데,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지금 과세 자주권을 주장해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마음대로 지금 조사할 수 있게끔 법령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근데 행안부에서는 우리는 아직 그 과세 세무조사를 의미가 안 된다. 그 얘기지만 법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독립세 전환 자체가 독립세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그때 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50%로 경감을 했어요. 2013년도에. 그럼 취득세 50% 경감을 하면서 여기 지방세 세수가 3분의 1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 대한 관계함은 없애자. 그러면 기업에서 1조 원은 더 거둘 수 있다. 해가지고 개인 지방소득세와 법인 지방소득세를 차별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럼 근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행정적 낭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론 이미 지금 최근에 취득세가 대폭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 제도 자체를 한 번만 걷어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나눠 쓰는 것만해요. 네? 네. 이거를 제가 지금 실무자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수시로 위택스에 전화를 합니다. 그 전화해서 무슨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놨나. 너무 이게 심각한 행정입니다.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이 국내에서 전명하신 우리 교수님과 선생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가져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토론자께서 이제 말씀하시기 전에 저는 이제 오늘 좌장이지만 이제 우리 유태현 교수님 같은 저명한 교수님을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오늘 토론하셔서 제가 일단 저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연구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좀 하나 여쭤보고자 하면, 첫 번째 이제 그 헌법에 보면 납세 의무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납세 의무라 하면 국민이 세금을 내야 국가 살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납세 의무인데, 그럼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관세인지 관심이 없어요. 전체 부담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그 행정의 어떤 효율성, 자원 배분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그 나눠가지고 국민한테 과다한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한 비례 원칙 위배에 대한 거는 좀 그 지방세 그 본질을 개정하실 때에 전면 개편하실 때 고려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그 형평성의 문제가 그럼 법인 사업자하고 개인 사업자하고 같은 소득에 대한 과세 아닙니까? 지금 지방세 본질에서 2014년 이전과 이후가 그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소득과세로 전환됐는데, 그럼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가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면 법인 사업자는 전면적으로 세액공제 감면 안 되고 개인 사업자는 같은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감면됩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의 문제도 다루었었는지 이게 조금 문제이고, 지금 아까 우리 토론자 교수님께서 신뢰보호 침해하는 결과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견해를 주셨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은 그냥 세금을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이 세금은 더 냈어야 돼 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바꿨을 때 그것이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거를 교수님께서는 결과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조금 이해가 좀 덜 가는 거를 좀 추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주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99명인데 혼자 안 와갖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되지도 않는 얘기하는 사람처럼 됐는데, 저는 사실은 지방세를 하는 분들이 부회장님 계시고 또 계시는데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좀 속된 표현을 쓰게 되면은 별로 공부를 해도 챙길 게 별로 없어요. 국세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교수들이 회의 가도 회의 수당이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회의 수당하고 기재부 회의 수당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아무 관계도 없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우리 한이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영훈 세무사님, 김서명 세무사님 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한국의 지방세제 이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 불합리하다, 미비한 부분도 있고 국세에 비해서 이게 많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본 원인 부분은 중앙과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종부세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유세 강화하고 그 강화 부분에 이렇게 조정 수단으로 거래세를 낮췄어요. 이제 거래세 낮춘 부분이 취득세하고 당시 등록세 있던 부분은 뒤에 가갖고 11년도엔 두 개 통합까지 왔어요. 그러면서 그 거래세를 낮춘 방식 부분을 감면 방식으로 했었어요. 감면을 하던 부분을 견뎌내지를 못하니까,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감면하는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게, 왜 국세는 비과세 감면 부분을 적정 수준으로 잘 통제하고 하는데 지방세는 이게 뭐냐 하는데, 주택 유상 거래에 대한 부분을 감면으로 하니까 지방세 감면 비율 부분이 쫙 올라가니까는 지방세라는 건 후진적인 부분도 더 후진적이네. 이 비과세 감면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 원인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온 부분이니까 그거를 막는 방법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14년도에 같이 이루어져요. 저도 힘든 자리에 나왔는데 이 자리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안 나왔을 거예요. 이게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소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괜히 나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기 이사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감면 부분을 취득세 세율 인하로, 그게 14년도에 아주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던 부분이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로 하면서, 그러면 지방 세수가 줄잖아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 소비세라는 세가 있는데, 거기서 지방 소비세의 목을 늘려줬어요. 보존을 해주는.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 차이인데, 하나 부탁을 드리면은, 이건 어디에다 눈을 이렇게 집중하냐의 차이인데, 14년 1월 1일 그 지방세법 개정 취지를 보면, 이유를 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 부가세 형태로 부가 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부분은 무게를 좀 덜 두면 뭐가 되느냐면,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여기에다 무게를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한 이해 부분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하는 일하고 경기도가 하는 일이 차이가 없어요. 사이즈가 차이가 있는 거지. 우리는 종합행정입니다. 정말로
국가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사이즈를 뭐 외교나 국방 빼놓고는 경기도가 다 한다 그래도 틀린 게 아니고 서울특별시가 다 한다고 틀린 게 아니고 제주도가 다 한다 그래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 광역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재원이 국가로부터 넘겨받는 이전 재원 부분, 의존 재원 부분으로만 주를 이루는 부분은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방세를 늘려주는데 지방세를 늘릴 길이 없어요.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취득세 그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데 세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소득하고 소비에다 매기는 세가 이게 신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넘겨주면서 일부를 나누는 부분을 했고 지방소득세도 한번 가져가야 신장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온 거였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현실 부분에 대한 부분 이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대한 이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플러스해 갖고 사실은 힘들게 2010년대 지방소득세가 도입됐지만 이게 온전한 형태가 아니잖아요. 국세하고 이게 부가세 형태인데 이게 세금이라는 거는 이거 지방의 세금이야. 자치단체 세야. 그러면 자치단체 세에 맞는 과세 요건에 딱딱 맞춰가야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뭐가 되느냐면은 과세 표준 부분이 국세에서 결정된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이거는 안 합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5조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을 법원도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판사님들이 그걸 정확히 알고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 개정하고 이거는 본원적 근본적 개정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그 종래 규정을 따른다는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다른 각도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우리 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이게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전문가도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이 나라를 꾸려나가는 방식에서는 이렇게 또 그렇게 구분을 해갖고 꾸려나가는 상황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아까 질문한 부분에 덧대서 얘기하면은 이게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한 거니까 신뢰를 존중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아까 제가 완곡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다른 측면 부분도 있어 보인다. 애초에 이 태생적 특성을 봤을 때. 그리고 그다음에 과세 요건의 명확주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이게 누구 핑계 댈 것도 없고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나 이걸 주관하고 있는 입장일 수 있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의 이 법관리 부분에 미스 부분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미스가 되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는 핑계일 수 있습니다만은 행정안전부 내지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가 얽히면서 오진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걸 풀어가 나가는데 가장 나은 방법을 지금도 찾아 나가는데 이게 좀 억울하죠. 그냥 늘상 왜 받는지 모르고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니래. 독립세 갖고 별도로 이렇게 독립적 권한에서 움직이는 체제가 돼 갖고 이제는 그런 거 없어졌대라고 했을 때 충격적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각도로 봐줘야 되고 어차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갖고는 조정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난번 시험에서는 커트라인이 55점이었어요. 이번 시험은 커트라인 부분이 70점이 됐어요. 뭐 그러면은 나 이번에 65점 받았으면 당연히 붙여줘야 되느냐 이거예요. 비유가 이상하긴 한데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사장께서 말씀하신 개인 법인하고 개인 사업자죠. 법인 사업자 부분에 대한 이 차등 부분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의견을 제시해 갖고 원래 취지 부분에 원래는 이 세제 부분을 합리화해 갖고 지방을 돕기 위한 건 맞는데 단순히 세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8, 9천억 생긴 건 맞아요. 재정 확충된 부분이 맞는데 그걸 이유로서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가를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너무 낮게 보는 거죠. 너무 좀 수준 낮게 보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 틀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앞에 세제 틀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는 부분에 더 무게가 실린 걸로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 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늘어나지 않게 위한 장치 내지는 그 노력을 협력하는 부분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 내지는 그
배경에 대한 이해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또 추가적인 얘기를 했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유태현 교수님께서 지방세의 세제에 대해서는 조금 거의 그냥 이렇게 그 좌장의 그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무리한 질문과 또 어떤 그런 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럼 우리 그 발표자께서 플로아의 질문 또 토론자들의 어떤 토론문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예, 마지막 마무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더욱이 오늘 또 유태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가 속해 있는 지방세 학회의 또 학회장님이셨고, 제가 또 그러한 존경하는 교수님 앞에서 제가 또 발표를 하고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서 정말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도 현재 지금 지방세 연구원 자문위원으로 있는데요. 지방세가 독립세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새로운 그 시스템을 갖는 면에서는 저도 찬성하는 상황인 거고요. 제가 평상시 어쨌든 지방세 연구원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많은 이제 그 지자체 편에 서서 자문을 하고는 있지만, 이 세법 개정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지자체 입장이 아닌 납세자 입장에서 선 이유는 어찌됐든 한 번쯤은 세법이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또한 저희 이 전문가들이 이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그래야만 또 지방세가 또 좀 더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 이제 황영현 박사님께서 입법 개정의 취지, 저도 이거를 하면서 그 입법 개정하는 당시에 실무자분한테도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공식된 뭐 자료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입법 개정하면서 이전에 2월 공제되는 부분 다 해주는 걸로, 그리고 개정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공식적인 어떠한 자료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제 입법 개정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다음에 참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동규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례, 실질적으로 제가 논의의 배경에서 썼지만 그 세액공제 관련해서 2월 공제된 부분, 아마 이게 처음 이제 쟁점화된 거고요. 이게 파급효과가 현재로서는 연구인력 개발 세액공제에 대한 쟁점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납세자의 손이 들어진다면 다른 2월 공제된 세액공제에 대해서 전부 다 해줘야 되는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 주장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프레임 효과라 그래서 어느 쪽으로 보냐라거든요. 그러니까 고등법원의 판결을 보게 되면은 똑같아요. 자, 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이 법인세액이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납세자 쪽을 들어준 부분은 당연히 그 주특법이 유기적인 그 종전의 규정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 시각이. 하지만 대전고등법원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법인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반사이익이다. 그러니 종전의 규정은 없는 걸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이 어떻게 보느냐 관점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의 입장이 맞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어찌됐든 이 법을 믿고 간 납세자가 이 신뢰이익을 보호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또 한번 제가 빗대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찌됐든 그 단순한 지방소득세 그 법인세액이 10%인 금액이긴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감면된다라는 부분을 믿고서 따랐던 부분이고, 또한 과세 요건이 성립 당시, 즉 만약에 결손이라든가 최저한세 적용이 아니었다면 이미 그 당시 과세 요건 성립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감면돼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최저한세 적용이라든가 결손금 때문에 받지 못했던 거면 그 당시 행위 당시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차후 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던 거고, 또한 만약에 이거를 아까 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그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끔, 그러니까 지방세 확충에 대한 목적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된다면 이번 일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다 그런다라는 거거든요. 국가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나 이렇게 개정했으니 따라와라. 이런 식이 된다면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파악가 있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은찬 연구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납세자 입장에 있는 저희 세무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납세 행정령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똑같은 세금이다 이런 거지만 제가 얼마 전에도 경기도 결산검사를 한번 다녀왔는데 아까 유태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 어떤 지자체가 어떻게 그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자체가 뭔가 해야 되고 좀 더 이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자체가 국민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자체가 독립적인 세원을 갖고서 움직여야지만 좀 더 세밀하게 국민들한테 해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부분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저희 세무사들이 지방세에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아픔을 치러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든 우리 그 좌장님께서도 설명하셨던 것처럼 형평성 문제 발생, 법인과 개인의 형평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그 지방세 확충의 목적에 좀 더 부합해야 된다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어찌됐든 법인은 세수를 낼 여력이 있는 법인 납세자로 볼 수가 있고요. 개인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발표하신 김성명 세무사님께서 토론자분들의 어떤 그 질문과 또 플로어에 대한 질문 이런 거를 아주 상세하게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같은 본 토론이 그 지방세 제도의 정교한 안착과 지방세 행정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모든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